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언론을 상대로 1년 9개월 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 절차를 어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10번째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총선 뒤 여야의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강조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171석을 바탕으로 입법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등 10개 병원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면서도 다음 주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체육, 예술, 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국방부 주관으로 TF팀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병무청장은 BTS가 현역 복무하고 있는 점이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몰래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한 사업자에게는 8월부터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자나 만두, 화장지나 샴푸 등의 품목은 용량이나 단위 가격이 바뀌면 석 달 이상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정치권 뉴스는 단연 최상병 특검법 통과 후폭풍입니다.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요. 여권에서는 오늘도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수사 가로채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오히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정치적 접근으로 조사를 가로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정말 오랜만에 협치가 작동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반칙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은 아닐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후보와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이 아니었느냐며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했던 박 의원은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과반 득표에 차기 원내대표로 확정됐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 부대표와 정책수석 부대표로 임명했는데요. 박신임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총선 패배로 혼란한 당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에게서 돌아선 민심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본격적인 당 재건 작업에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은 나이와 지역, 원 내외를 안배해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천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서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현역 복무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보충력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이유로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피습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담당 경찰관을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총경은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신분으로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총경은 새로운 수사 내용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만 썼다면서 해당 글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도 오늘 자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늘 자율적으로 휴진하고 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비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큰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소수 있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고요. 지난 4월 30일부터 휴진이 예고되었고 정부도 예의주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이제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크게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에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처리의 후폭풍이 거세지요. 일단 여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로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겁박했다며 이런 점령군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억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의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예합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절차적인 위성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 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제2여고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향후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낙선자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조정훈 의원은 기본 나빠 통과시켜야지 하는 의원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여당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구호를 언급했습니다. 여권이 같은 구호로 내건 현수막만 수만 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각종 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재표 결시 여당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네, 오늘 황우여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면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고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황 신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질문엔 전당대회 준비만 했다간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당원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은 황 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되는데 황 위원장은 나이와 지역, 성별, 원내외를 안배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원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에는 모든 의견을 모아 당원 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공정하고 불편 부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단 지도체제 전환 요구에는 당규 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바꾸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선출된 거죠? 네, 오늘 열린 민주당 첫 당선인 총회에서 3선에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171명 당선인 가운데 170명이 참여해서 과반 득표를 얻었는데요. 박 신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재선의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 부대표와 정책수석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정세균 전 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며 원내대표로 추대된 적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당이 친명 독주 체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 당원과 당선된 의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까지 적시돼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로 쏠립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 의혹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애초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해병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빼라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추만 안 되다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이 출범을 하고 수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단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위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는 민주당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를 추리게 되지만 결국 민주당 추천목에서 특검 임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특검을 누가 하느냐? 특검은 공정하게, 특별검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단체나 또는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105명이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는 등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취임일 하루 전인 9일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모들과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을 통해서 모두 발언 주제와 예상 답변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일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될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 대해서 주요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에서 의대 교수 일부가 개별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은 의사들이 서울 아산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상처뿐인 의대 증언, 문구가 쓰인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별 휴진한 뒤 집회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당직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서울 성모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 교수들의 휴진이 예고된 날이었지만 정부는 혼란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대를 둔 전국 88개 병원 가운데 87곳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에 대해선 대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과 상급 종합병원 당직비 인상 등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 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등으로 인해 중증 응급 환자들이 불안함에 밤잠을 설친다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급 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68곳의 암진료 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상담 콜센터도 설치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4월 29일 오후 2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가졌지요. 여야 평가는 엇갈렸지만 2시간 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수회담 결실이었을까요? 이틀 뒤인 5월 1일 여야는 서로 쟁점 현안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이태원 특별법은 약속대로 합의 처리했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상정이 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얼어붙은 정국.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상병의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라고 비난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시선, 눈높이, 기준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이라면서 수용을 압박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면 없애야 한다며 특검법을 수용하면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이재명 대표와 홍철호 수석의 발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고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왔던 거 아닙니까?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언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혜 정치평론가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오늘 이제 마지막 임시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이 최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은요. 예.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였어요. 예. 사실상 여당이 선거 초기에 야당의 공천 잡음에 의해서 예.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다가 네. 이것이 2주 만에 180도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과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그 출국 장면이었어요. 출국 장면이 마치 도망가듯이 출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이라는 걸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 정권이. 예. 그래서 이 정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론이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총선에 미친 영향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최상병 특검은 민의입니다. 민의. 총선 민의예요. 근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선 민의 하나도 받아 안지 않으면서 그거를 받아 안는 것을 회피하거나 앞으로의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으로 이걸 끌고 간다. 저는 이거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여야가 수기하고 합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법 이외에는 오히려 저는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면 그거는 저도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군요. 저는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하나하나의 변화들을 저는 다 관찰을 하면서 총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이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를, 청신호를 이미 보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정권과 여당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거 정도는 받아주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태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합의의 여지가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특히나 더합니다. 거기에는 이게 정권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정말 합의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합의 처리됐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검법은 통과됐어야 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홍철호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거의 100%가 아니겠는가. 100%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민의의 반영이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지금 절대 다수가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의라는 거는 있죠. 어떤 아무 법이나 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민의는 아니고 민주적인 법 그리고 우리 법 체계 전체에 맞는 법일 때 통과시킨 게 민의지. 어떤 법이든지 어떤 어떤 당의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독주하면서 통과시키는 게 민의일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태원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몇 개의 독소 조항이 있어서 협치 과정에서 그걸 수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특검법대로 하면은 특검은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되게 돼 있고 그렇다면 네 가지 관례로 봐서는 분명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민변 쪽에서 저는 특검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봤다시피 어떤 게 계속 국민들 내리 속에 깊게 뿌리 박히도록 수사를 하고 그걸 공표를 할 때 이거는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을 고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어떤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최상병 특검법이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잠시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또다시 깨어져서 본래 어떤 신뢰가 깨어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에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나서 신뢰를 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여야의 협치 분위기 이 깨지면 또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게 영원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럼 공수처 수사도 다 끝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뭐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이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 수사 기록을 아마 넘기게 될 겁니다. 그것도 예. 그 경찰이나 과거 특검법 통과하면 대부분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수사를 갖다가 양쪽에서 평행하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검이라는 아주 우리가 공정하다고 기대하는 수사에서 해야 된다. 예, 특별검사가 임명되고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그러니까 추가 수사하는 겁니다. 추가 예. 수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뭐 참고인 예.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예. 저희 대통령실이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 공정성이 확보된 다음 그런 조항을 만든 다음에 네. 특검을 해야지. 그런 장치가 없는데 특검을 하면 분명히 국민의 한 반은 또 못 믿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검 통과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뭐 여야 입장 넘나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입장이 더 맞다라는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 변호사님은 이제 여당 입장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초에는 이 최혜병 특검 법안도 여야 합의를 좀 가져와야지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입장 편에 좀 손을 들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상정을 못하겠다라고 버티면서 민주당을 압박을 했거든요. 예. 합의를 하라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총선 민의를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치인이니까 예. 총선을 지켜봤고 총선 민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의를 하기를 바라면서 뒤로는 여당도 압박을 했겠죠. 네. 이것만큼은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했겠죠. 예. 근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뭐 이게 야당이 뭐 하니까 공정성이 깨진다. 이거는요. 예. 그 전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국민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 특검법이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예. 물론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 네. 부분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시더라도 네. 이 부분만 하면은 뭐 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뭐 여당이 뭐 해도 좋다든가 예. 이런 그 사인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뭐 여지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층 빼고는 예. 대부분 현재의 최상병의 수사나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현 정권의 행태 네. 이런 여권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훨씬 선행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공정성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너무 앞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렇군요. 중도층 국민들이 그동안 행태를 보고 불신했던 부분을 예. 감안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여당이 이 특검법안에 찬성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네. 아주 심한 말로 하면은 예. 여당을 기만한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원래 어제 4개의 어제 본회의 때 이 특검법 없었어요. 의사일정 변경해서 그러니까 변경까지 상정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왜 그랬냐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협치로 완성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했으면 국민의힘이 아마 또 퇴장하든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모처럼 조성된 이 협치라는 것 갖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협치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 위상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걸 깨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치 4개만 하고 안 할 것 같이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딱 들어오니까 이 4개를 통과시키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갖다가 기일 변경까지 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요. 물론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게 미국에서 스피커 아닙니까? 스피커 오브 하우스인데 하우스 스피커인데 어떤 당의 출신이고 그걸 따르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뢰는 지켜야 된다. 그게 조금 손해 볼 수 있어도 어떤 이 최상병 특검법 왜냐하면은
어제 안 한다고 예. 특검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22대 국회입니까? 21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다음이 22대 국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이런데 저는 대통령이 끝까지 모든 걸 거부하겠다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소 조항의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둘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태도를 알면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참 저는 안타깝고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법 상정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또 엇갈린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때요? 행사할 것 같습니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자, 행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좀 국회로 넘어오고 재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재의결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로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다 집단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퇴장을 하면 거기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단 퇴장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어 프레셔를 동료 의원들한테 줄 것 같습니다. 제적원의 과반 출석의 3분의 2 아닌가요? 과반 출석은 저희 민주당이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재석을 버튼을 누르고 퇴장을 하면 그러면은 기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제가 볼 때는 찬성 유효 투표수가 부족할 수 있죠. 아무튼 뭐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통과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전략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쓰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그런 식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한다면 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무기명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은 하죠.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 맞아요. 그렇다면은 하여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의결할 때 뭐 본회장을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 제외하고 그러면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럼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여당과 지지자들의 그리고 용산의 그 프레셔가 압박이 엄청 강한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권과 정권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협치의 틀을 깬 책임이 누가 더 크냐. 국민들은 정권과 여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틀이 깨진 결과의 후폭풍의 그 책임은 또 누가 더 클까? 그럼 이게 깨진 후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책임도요. 여당이 이 정권을 운영해가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통과 안 시킨다고 문제가 있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통과시킨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또 평가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낙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선 의원 이분들이 이제 뭐 이 재투표할 때 찬성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비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있죠.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민의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고 거의 여의주처럼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일부 좀 의문시되는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몇 명 있는데 어떤 설득이 앞으로 중요할 거다.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아마 제2가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게 어떤 독소 조항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시킨 게 중요하지. 그렇군요. 그게 뭐 민심이라고 들이대면 이게 전부 다 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아마 거기에 전력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뭔지를 체득한다면은 굳이 그걸 찬성표를 던지겠냐. 대통령 거부권 한 건 뭐 거의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아까 전략적으로 전부 다 퇴장하고 이런 걸 문제 삼았는데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 그다음 설득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67% 반대하는 응답보다 높은데요. 잠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찬반은 뭐 찬성한다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고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린 예. 게 어떤 그 비헌법적인 그리고 비법률적인 예. 어떤 우리나라 그 법 체계 전체에서 볼 때 네. 문제 있는 거 그리고 법이란 게 있죠. 네. 꼭 그 법에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예. 공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공정성. 근데 저 법은 제가 볼 때는 공정성에서 네.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네. 어떤 그 제도가 운용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에 그 태생이 예. 불공정하면 아무리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더 크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심은 그럴 겁니다. 예, 민심은 예. 그렇지만 제가 모든 게 민심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예. 그 야당의 어떤 프로파간다 프레임에 의해서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한다 예.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이 거기에 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있는 거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소통 잘하고 잘했다면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김주표 의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 하나만 짧게 예, 짚으면요. 말씀하세요. 이게 패스트트랙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은요. 여야가 대치할 경우에 예.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한 겁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의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김주표 의장이 얘기했어요.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물리적으로까지 싸울 뻔하는 경우 예. 그 물리적으로 몸싸움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 갈등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후보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뭐 개입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겠고요.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 박영선 전 장관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고민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박영선 전 장관한테 실제로 제안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예. 박영선 전 장관은 뭐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에서 장관도 지냈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박영선 전 장관한테 제안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국회 통과죠. 국회 통과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22대 예. 국회 출범하고 나서 이제 총리 지명하고 이제 청문회 거치고 거치는데 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예. 그다음 또 이재명 대표가 거의 사당화하듯이 네. 거의 이재명 대표 말이면 모든 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안 드는 총리 후보는 아마 예수님을 갖다 놔도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예. 이 국회가 좀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예. 저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는 예. 결국 야권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어떤 야권의 그래도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어떻게 보면 뭐 행정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괜찮은 분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 예. 제의를 한 거고요. 예. 그거는 뭐 이런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이 도니까 뭐 야권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여권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나중에 다른 이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순혈주의 또는 어떤 보수 일변도 그건 야당의 그 어떤 진보 일변도하고 같은 면인데 그런 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부응하지 못한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감독도 항상 자기 팀 출신으로 하면요. 그 팀 망해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김상희 평론가는 네. 저기 잘 아시죠? 저는 뭐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일도 같이 하셨고, 모시고 뭐 일을 많이 했죠. 아,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도 제가 그랬습니까?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야권 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야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카드는 접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접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긍정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오늘 좀 저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부정적으로 이야기, 긍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네,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 건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건데 그건 뭐냐? 협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와 어느 정도 이거를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이런 게 없이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긍정적인 답을 하면은 완전히 배신자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일병처럼 될 텐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여건이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게 상황의 정치가 뭐 생물이라 그듯이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난 안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부정적으로 답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거죠.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고민하겠다 정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죠.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기자회견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당내 갈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첫 메시지가요. 보수의 정체성 강화를 선언하면서 재창당 수준 넘는 혁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저 말에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 아주 려자가 맞습니다, 본래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맞는데 지금 복잡한 그리고 참 험난한 그 신경을 앞으로 맞이할 신경을 갖다 표시한 거다.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보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서 혁신을 하겠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황우여라고 할게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뭐 중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 뽑을 때까지 당 관리 잘해라. 근데 거기 가장 무난한 사람이 황우여 위원장이다. 이런 어떤 중론에서 했거든요. 근데 두 달 동안 어떤 뭐 당을 갖다가 천지개벽하듯이 혁신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가장 큰 그 과제는 그 당대표 선출을 여론을
반영할 것인가? 아. 반영하면 과연 30%냐, 50%냐? 전당대회 룰 말씀하시는 거예요? 룰 그게 지금 예. 제일 중요하고 본인 그거 하러 오셨어요. 당 대표를 뽑는 룰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나경원 뭐 당선자 예. 같은 경우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여론조사 30%가 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여론조사 없이 없애버렸죠. 당론 예, 100%로 하는 당론 바람에 100%로 바꿨습니다. 어떤 국민의 어떤 민심은 반영 안 되고 네. 어떤 당의 뭐 많이 말하는 친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반영돼 가지고 공천을 예. 하는 바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네. 낙선한 의원들의 어떤 그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우려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예. 보수의 정체성 논의한 거는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의 다수 주주는 예. 영남이고 보수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여기하고 척을 져서는 자기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양수 겹장도 아니고 네. 어떤 보수 영남을 달래가면서 보수를 달래가면서 어떤 그 전대 룰을 바꾸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뭐 당의 노선을 바꾼다든가 예. 이런 혁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전대 룰을 가장 민심을 반영하는 룰 그렇죠. 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한 2달에서 그렇죠. 3달 정도 네.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새로운 당대표에 넘겨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대 룰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50대 50 이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당은요 예.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내 이익만 관철되면 끝이 아니라 네. 그 이익이 중도층까지 최소는 전파가 되고 예. 내지는 설득이 되고 내지는 중도층까지는 타협이 돼야지만 공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룰을 바꾸면서 당대표는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 민심은 국민의 그럼 대표를 시민단체 뽑을 하셔야 때 돼요. 그런 분들은. 네.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어때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뽑아요? 민주당은 지금 7대 3으로 뽑고 있죠. 7대 3이에요? 네, 민의가 이제 그 3인데요. 아, 30%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것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 100% 역선택 방지를 철저하게 하는 한에서의 100%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공당의 자세다. 예. 예,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찐명 단독 입후보 했고요. 당선이 됐고 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법사위원장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과거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네. 심각한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점이죠? 근데 아니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저런 거는. 예. 네, 공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정권과 여권에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순교자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쪽이 똑같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저쪽 편트는 드는 거 아니냐. 예. 저쪽 편을 돕는 결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 말도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잘못됐고 공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공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이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도층까지는 설득이 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네. 내지는 동조가 되거나 이것이 돼야만 저는 공당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네. 근데 저걸 비판하려면은 여당이 좀 변해줘야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여성호 변호사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좀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 좀 어려운 말로 정당을 우리는 헌법에서 제도적 보장이라 그래요. 그래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예. 어떤 민주주의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한 예. 기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있죠. 정당의 사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어떤 특정인의 예. 어떤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 되는 과정에 예. 거의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건 제도적 보장이 아니고 군대 내지 일반 조그만 중소규모 회사
택이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강하게 밀고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독주하듯이. 예. 그러면 반대당도 결국은 강하게 협치는 물 건너가고 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전국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개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거의 아바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국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열띤 토론을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기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가 연휴 첫날인 내일까지 계속되겠지만 어린이날인 모레부터는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이후에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어린이날 연휴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먼저 더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린이날인 이번 5일이 사실상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하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내일까지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내일 경기도 고양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기온도 27도 정도로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2달 이상 앞선 7월의 한여름 날씨입니다. 다만 아직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데다 일교차도 크게 나고 있어서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어린이날인 모레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어린이날 호우가 예보가 돼서 걱정인데요. 15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다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네, 제주도 지역입니다. 특히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보됐다가 조금 전에 더 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어린이날에도 태풍급 비바람으로 항공기 결항과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요. 올해도 4일인 내일 저녁부터 일단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어린이날인 5일 그리고 6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봄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호우와 함께 시설물 피해는 물론 항공기와 여객기 결항 또 지연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지리산 부근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경기 북부와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총 누적 강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고립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 모습입니다. 바나나 모양 탈을 쓰거나 안전모를 쓴 사람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한 7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참가 신청을 한 팀만 무려 360팀으로 사전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는데요. 올해 10주년을 맞는 멍때리기 대회는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멍 때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전날인 11일에는 한강 잠퍼자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참가자 100명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가 매트 등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면 되는데 2시간 동안 가장 평온하게 잠에 빠지면 우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회에서는 누가 더 깊게 자는지와 누가 더 특이한 잠옷을 입었는지 등을 겨루는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 손가락에 심박수 센서를 달게 되는데 일정한 심박수가 잘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모티브를 딴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 열리는데 48시간 안에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쉬엄쉬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수영 종목에서는요, 13세 이하 어린이와 초보자는 별도의 실외 수영장에 마련된 초급자 수영존만 돌아도 완주로 인정되고요. 자전거 종목은 따릉이나 세발 자전거, 아동용 균형 자전거 등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종목은 뛰는 것은 물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이 같은 대회의 취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느린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통념을 깨자는 것이죠. 계속 쉬지 않고 정보를 받기만 하는 현대인의 뇌에 휴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멍때리기와 같은 휴식이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 바쁘고 치열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한 템포 쉬어가는 이색 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 먼저 보실까요? 네, 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질주합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 암행 순찰 차량이 추격해서 촬영한 건데요. 최고 속도는 GPS 기록상 시속 23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질주한 도로는 평일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강원도 44번 국도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인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경찰은 오토바이 속도가 다소 줄어든 순간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해서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39살 회사원 A씨였는데 과속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한다며 국도를 질주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을 훨씬 초과한 만큼 형사 입건됐고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벌점도 100점을 받아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영풍재재를 인수한 대한금속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공모 씨와 믿음기 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증권계좌 300여 개를 동원해서 시세 조종 행위를 통해 영풍재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6,60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 씨 등 주가 조작과 범인 도피에 가담한 일당 18명을 기소했는데 영풍재재 관계자가 구속된 건 공 씨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달 28일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직원을 때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알고 보니 영풍재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허위 인적사항을 대는 등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수배 중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쿨존에서 달리던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 장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런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5월과 6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 10건 가운데 4건이 주정차 차량 탓이었다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쏜살같이 내달리던 아이가 주차된 트럭을 지나자마자 그대로 차에 부딪힙니다. 깜빡이를 켠 채 멈춰선 차를 피하다 아이를 들이받는가 하면 옆차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 아이들도 주차 차량에 가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원래 이렇게 차를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한 차량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야 가림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덩치가 작은 만 8살 이하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아이들 활동량이 늘어나는 4월부터 7월에 집중됐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로는 오후 2시부터 6시에 절반 넘는 사고가 몰렸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스쿨존 사고가 빈번한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태어난 지 2주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먹기 위해 졸피뎀 성분의 약을 물에 타뒀다가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이 섞인 물이라면 흰색 침전물이 있어 분유를 탈 때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실수로 먹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기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119에 신고하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채 장시간 내버려둬 숨지게 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음주운전 뺑소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로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통영시 무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가 덧널목을 건너던 10대 B군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의 용량을 슬쩍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8월부터 주요 생필품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줄이면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난해 프랑스 대형마트에 용량을 줄인 제품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양이 줄어 제품값이 사실상 올라가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브라질과 헝가리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공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때는 5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량 등을 5% 이상 줄여 출고가 단위 가격을 올렸을 때가 대상인데 포장이 달라도 내용물이 같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제품은 예외지만 해외에 주문 생산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 즉 가격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등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업 꼼수를 감시하는 소비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하이브와 어도 민희진 대표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BTS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BTS에도 불똥이 튀자 사옥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하이브를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습니다. 업계 1위 무능 소속사, 방탄 방패로 쓰지 말라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BTS가 거짓 뉴스와 루머로 피해를 입는데도 소속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전면 광고도 중앙일간지에 등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BTS에도 악영향을 끼치자 팬들이 나서 소속사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앞서 하이브는 BTS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하이브가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BTS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건 하이브가 아닌 BTS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BTS 멤버들 전원 입대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지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군복무 중인 RM이 오는 24일 솔로 2집을 발표할 예정이고 멤버 중 처음으로 진이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볼썽사나운 여론전에 이어 법적 공방도 앞두고 있는 하이브가 팬들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체육예술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병무청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서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특히 방탄소년단의 현역 복무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경제부 기자와 알기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경제픽5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 2위 신경전, SK와 삼성의 HBM 대전이라고 뽑았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HBM이 아마 예전에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일 맞습니다. 겁니다.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우리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D램 반도체를 쌓아 올려서 용량과 대역폭을 크게 늘린 제품인데요. 어디에 많이 쓰나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한마디로 전도가 매우 유망한 메모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요. 현재 이 HBM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0%, 절반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40%, 미국의 마이크론이 10% 정도 분할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 기업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어제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세계 1위를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앞으로 기술 개발 속도도 앞당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HBM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HBM 기술 측면에서는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하이 제품을 5월에 샘플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우선 5세대 HBM 12단 제품을 이달에 샘플을 제공하고요. 3분기에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6세대 HBM 양산 일정도 원래 예정했던 2026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런 발표는 이틀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발표에 되받아치는 모양새로 나온 건데요. 1, 2위 경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 화요일 HBM 12단 제품을 올 2분기 중에 양산에 들어가서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말도 잠깐 들어보시죠. From a product deploy standpoint, we started mass production of HBM3E 8-high this month to address the demand for generative AI, and we plan to mass produce a 12-high product within the second quarter. Also, in the second quarter, we plan to strengthen our leadership in the server market by mass producing 128 gigabyte product based on 1B nanometer 32 gigabit DDR5 and shipping it to customers. 들어봤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HBM 12단 얘기가 나오는데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12단이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HBM은 D램을 적층으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그 메모리인데 12단은 8단 제품과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대역폭과 용량을 크게 늘린 제품인데요.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AI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주도권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예한 기술 경쟁 부품입니다. 지금 장담한 대로라면 삼성전자가 더 빨리 양산을 한다는 건데 SK가 어떤 방식으로 응수를 할지 또 HBM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관심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봄이 왔네요. 이재용이 던진 수수께끼. 네. 이재용 회장이 오늘 출장 갔다가 귀국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면서 네. 인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봄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날씨 인사 같기도 한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예, 그게 지금 화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회장은 열흘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있었는데 이 회장이 봄이 왔네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회장이 기자들 앞에 나오면서 봄이 왔네요라고 먼저 인사를 했고 기자들이 유럽 출장 다녀온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이 회장은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로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 이 회장이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말씀해 주실 만한 특별한 출장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마디만 한 건데요. 선문답처럼 던진 봄이 왔네요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 CEO와 만나서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모종의 결실을 얻은 거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스는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안경 렌즈로 주로 알려져 있는 네. 회사인데요. 요즘에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ASML의 극자외선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바로 이 자이스가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자이스를 슈퍼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슈퍼을의 슈퍼을. 네, 이번에 이 회장이 이 자이스 CEO를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는 최근 취임한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신임 CEO도 함께 자리를 했고요. 이 회장과 포옹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뭔가 확실한 성과를 갖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자들이 길게 묻고 답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네. 이재용 회장의 단순한 날씨 인사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회장이 말한 이 봄이 과연 무슨 뜻인지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날씨 인사였을지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주시죠. 네, 3위 보겠습니다. 슈퍼엔저, 일본의 사케와 위스키 밀물이라고 뽑았는데 네, 엔저 현상 때문에 요즘 일본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술이 많이 팔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본 엔저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죠. 네. 초저 엔저 상황인데 환율의 이점을 살려서 일본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1달러에 160엔을 찌르면서 슈퍼 엔저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엔저로 인한 일본 제품 수입 증가는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 수입이 많이 네. 늘었습니다. 사케는 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즐겨 찾는 주류인데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볼이 대세죠. 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일본에서 수입된 사케는 1,262톤으로 엔저 현상으로 사케 수입이 많았던 2018년 수준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내 편의점에서도 사케 진열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케뿐 아니라 야마자키, 히비키 등 일본 위스키 수입량도 엔저 바람을 타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일본 위스키 수입이 897톤으로 전년보다 69%가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396톤이 들어와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노재팬 운동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일본하고 대치 국면일 때 네. 노재팬 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사실 국내 사케 시장은 거의 죽은 상황이었는데 엔저 붐을 타고 다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 관세청 통계에는 공식적으로 안 잡히지만 일본 여행이나 방문을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오는 양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일본 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각종 일본 제품을 사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행객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이 일본산 위스키를 많이 사다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TV에 술을 맛있게 먹는 조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 마시기에도 병도 예쁘고 소주나 맥주는 많이 자주 마실 수 있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 마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어서 많이 요청하는 것 같아요. 위스키랑 사케 먹으려고 갑니다. 사케 소주보다 이제 좀 달콤한 맛도 있고 먹기 편해서 자주 찾는 편입니다. 위스키랑 사케 먹으러 간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엔저 현상이 무서운 게 사케 위스키는 괜찮은데 심지어 일본산 화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요. 네. 올 1분기 일본에서 수입한 화로가 2,787톤으로 오염수 방류 이슈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22%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모든 이슈를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본산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하늘의 별 따기 자취 감춘 서울 아파트 전세. 네, 요즘 뭐 전세 매물 구하기 힘들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합니다. 전세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세 난, 더 심하면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 심각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서울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4월 다섯째 주 아파트 전세가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7%가 또 올랐습니다. 네. 이로써 딱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2주만 더하면 만 1년이 되는데요. 1년 내내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1년은 당연히 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랐느냐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흔히 국민평수라 불리는 33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전세가가 작년 이맘때 8억에서 9억 정도 했는데 1년 사이에 전세값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1년 내내 올랐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값이 오른다는 건 매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달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로인데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 전세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공급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일단 안 되고요.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최근 전세 사기나 보증금 회수 문제가 터지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전세를 찾는 것도 전세 매물이 네. 귀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전세 매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 전세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 앱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 3만 9천여 개에서 현재 2만 9천여 개로 25%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뛰면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게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변화의 루틴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걱정이죠. 네, 아직은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장벽 때문에 매매가가 치솟지는 않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 길게 이어지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예 집을 사자 이런 네.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월과 4월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네.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지 여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105층이냐 55층이냐 현대차 타워의 운명은 사실 현대차 신사옥 부지는 부지 선정 때부터 이슈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105층이 되는 건가요? 55층이 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네, 그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저도 알 수 없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이슈가 진행 중인데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른바 GBC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던 현대차 그룹의 사옥의 최초 계획은 저게 예상 조감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매우 크죠. 105층이고요. 만약에 저게 실행이 됐다면 롯데타워를 제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최고층 사옥이 될 뻔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원래 한전 사옥이 있었던 서울 삼성동 부지 현대차그룹이 2014년에 1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사들였고요. 7만 9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국내 최고 층수인 105층, 높이 569m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허가해준 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 현대차그룹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난 2월에 105층 건물 대신에 55층짜리 건물 2개 동으로 바꾸겠다며 건축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 바꿨나요? 예, 이런 판단에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감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고층 건물에 군작전 방해 소지가 있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레이더 설치와 관리 비용을 대야 되고, 그리고 인근 봉은사의 일조권 문제가 또 생기고요. 또 초고층 건물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건축비와 관리비가 크게 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실리주의를 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현대차의 계획 변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사옥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서 그대로 승인할 수는 없고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에 배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만약 그런 협상을 다시 하지 않겠다면 원안대로 105층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옥을 55층으로 바꿔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래 계획대로 105층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105층을 고수하는 건가요? 105층을 고수하는 건 아닌데 계획 변경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뜻 같은데, 서울시는 일단 아직까지 이 입장을 현대차에 전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이 같은 입장을 현대차그룹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고, 현대차그룹의 사옥이 다시 원안대로 될지, 초고층으로 원안대로 될지 아니면 55층 쌍둥이 빌딩으로 될지는 우리의 관심사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관심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부 체납도 많이 걸려 있어서 민감한 이슈 같습니다. 105층의 랜드마크가 탄생할지 55층 쌍둥이 빌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와 시타를 하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색 아르바이트 공고가 나왔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오는 2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경기에 시구자와 시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아동들에게 과자 53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전달된 과자는 세종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 12곳과 방과후 아카데미 3곳 등의 어린이날 기념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기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으로 공급한 사실을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안에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러시아 보스토니치 항을 찍은 위성사진. 북한이 석유 밀수에 사용하는 백양산 1호가 포착돼 북러 간 석유 거래가 의심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브리핑을 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실어보낸 게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을 공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연간 제재 한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mports above the 500 barrel annual cap mandated by the UNSC.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러시아의 석유가 반대급부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이런 거래는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한 것도 북러 간 검은 거래가 배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disbanding the panel of experts, Russia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인도네시아 야생 수마트라 오랑우탄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자 약초를 씹어 으깬 뒤에 즙을 발라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가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오랑우탄이 약초 줄기와 잎을 씹어서 나온 즙을 상처에 반복해서 바르고 약초를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라쿠스가 상처에 반복해서 약초를 바른 것으로 미뤄볼 때 이런 치료 행동이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육상 필드 사상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홍콩 전지훈련을 마치고 시즌 첫 실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만 생각하자면서 삭발까지 한 우상혁은 2m25를 가볍게 넘으면서 산뜻하게 실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경북 예천의 5월 햇살 아래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KBS 대회에 출전한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19를 가볍게 넘었습니다. 2m25를 1차 시기에서 실패한 뒤에는 도약하는 거리를 꼼꼼하게 다시 재고 나서 발을 넘습니다. 전지훈련 뒤 더 빨라진 스피드를 감안한 거리 조정. 우상혁은 2m30은 실패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근접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저는 올림픽밖에 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잘 뛰면 더 좋겠지만 못 뛰어도 계속 중요한 거는 올림픽이라서 뭐를 해야 뭐를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과감하게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상혁은 올해 4번의 실내 대회에 나가 매번 입상했고 기록은 2m28부터 2m33을 뛰었습니다. 우상혁이 파리에서 2m35를 1차 시기에서 넘는다면 메달이 유력하고 한국 기록이자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36을 깨면 금메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록은 2m37, 동메달 기록은 2m35였습니다. 미리 보는 파리 올림픽은 오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왓 그래비티 챌린지 대회입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르심과 템베리, 미국의 해리슨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뛰면서 이제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올림픽을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컨디션이 70에서 80% 정도 올라왔다고 밝힌 우상혁. 산뜻하게 시즌 첫 7회 경기를 마친 우상혁 선수가 올 시즌 안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파리에 입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날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 12도, 부산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7월 상순만큼 덥겠습니다. 어린이날부터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